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우신 위에 지음 박진희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돈과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 머턴 밀러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돈을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돈은 교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돈을 교환할 때 사람들은 돈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추곤 합니다. 각종 경조사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밖에도 돈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의 고통은 평균보다 19%가 높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31%나 더 높았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의 80%는 돈과 관계가 없지만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과 애정은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입니다. 친한 사람과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을 때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넨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진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0분 동안 대화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중 절반에게는 돈과 물질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생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인상과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점을 매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경험을 이야기한 쪽이 17점 만점 중 6.52점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데 반해 돈과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한 쪽은 5.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자는 6.52점, 후자는 5.69점을 받으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돈의 심리학에는 일방통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감정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과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회사 상사나 동료 혹은 동업자는 금전을 기반으로 관계가 성립됩니다. 일방통행 이론이란 감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친구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할 때 감정적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생활에서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인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물질적 자유로움의 기준은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음료나 마카롱, 샤인머스켓 같은 것을 원 없이 사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호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은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곧 자기 자신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돈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경향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망치게 됩니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자기애를 훨씬 더 넘치게 합니다. 하지만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돈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는 행동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인류는 살아가는 동안 안정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할 경우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은 무생물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오로지 그것을 느끼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남이 어떻게 말하든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몰입을 방해합니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200만 원을 주며 더 열심히 일할 동력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훨씬 창의적으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숨 막히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적인 보상이 커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적을 잘 내지 못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에 주어지는 금전 보상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고도의 창의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금의 액수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연봉 협상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돈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20만 원을 빌리러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빌리는 돈이 20만 원이 아니라 22만 8,300원이라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과연 20만 원이 빌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22만 8,300원이 빌리기 쉬울까요? 심리학자들은 비록 22만 8,300원이 더 큰 돈이긴 하지만 빌리기는 오히려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는 신뢰를 더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숫자는 그 크기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크기의 숫자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버섯이나 양파를 살 때는 100원 단위만 올라도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이나 에어컨은 그보다 큰 차이가 나는데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숫자는 일의 자리만 바뀌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숫자야말로 정확하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가 작은 자릿수까지 나타나 있다면 그 숫자는 본래의 크기보다 더 작다는 느낌을 줍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투자금을 요청할 때 마음속에 있는 가격에 아주 조금만 더 더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부담을 덜 느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집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값에 팔고 싶을 때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딱 떨어지지 않는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의 힘을 이용하려면 숫자는 구체적일수록 믿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격으로 품질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가격으로 품질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격으로 값어치를 판단합니다. 한 연구진은 와인 품평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은 참여자 30명에게 각각 3유로, 6유로, 18유로 와인을 주고 품평하게 했습니다. 사실 와인 가격은 모두 같은 12유로였습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같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맛도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중인 상태에서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스캔하자 비싼 와인을 마신다고 생각할 경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케팅 플라시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의미인 시간은 곧 금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됩니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체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습니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돌파력이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안종설 옮김 심플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장애물을 돌파하여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첫 단계는 인식 단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인식은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무기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사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뿐입니다. 주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야 흥분을 하건 두려움에 사로잡히건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장애물과 맞서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게 미칠 영향은 내가 결정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대로 무너질지 끝까지 맞서 싸울지를 결정합니다. 동의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이 아주 끔찍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생각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체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입장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식의 힘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무엇도 우리의 인식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포기가 있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상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연민과 억울함과 불만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둔한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신속하고 침착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마음의 짐을 버리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하는 모든 방법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져야 하고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낄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를 따지고 정당한지를 고민하고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에너지가 부족한지를 의아해합니다. 혹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질에 지쳐버리거나 겁을 먹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진짜 비밀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를 혹은 없을 수도 있는 괴물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두 번째 단계는 행동 단계로 신중하되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은 어디에나 있지만 상황에 꼭 맞는 올바른 행동을 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불굴의 끈기와 유연성을 발휘하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경솔함이 아닌 진정한 용기를, 무식한 완력이 아닌 창의적인 실천을 요구합니다. 행동과 결정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신중하고 과감하며 일관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나아가 효과적인 행동의 핵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남의 도움을 기대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역경을 돌파하는 해결책이자 치료법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을 취하려 하면 두려움이 앞서서, 경험이 없어서, 예상이 빗나가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만 같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이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는 지났다고, 행동을 시작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도하는 대부분의 일들에서 능력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디어를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장애물을 공략하기 시작하면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각오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의지 단계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면의 힘입니다. 의지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최후의 무기인 셈입니다.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매개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 매개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봉착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의 기회로, 남들에게 위안을 주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력입니다. 그러나 의지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캄캄한 암흑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지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의지는 힘보다는 포기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의지는 차분한 겸손이자 탄력성이며 유연성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의지는 허세와 야심으로 지장한 나약함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디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내면의 성체를 쌓아야 합니다. 좋은 시절에 열심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놓아야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 거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요새를 잘 지켜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순탄한 길만 찾아다녀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늘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약점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닥쳐올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물과 역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락한 현대인의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쉽기는 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계획이 어긋날 때 그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다면 흔쾌히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의 기대치를 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오로지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느낌을 억누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언제나 안 좋은 일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누릴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 속에는 비록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반드시 좋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연의 위대한 법칙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무사히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장애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기회가 창출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단거리 육상이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한 번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전투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고 다음 싸움이 조금 더 쉬워지도록 이번 싸움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창의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하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고 안달하지 말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부딪혀야 합니다. 장애물을 거꾸로 뒤집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 커다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라운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라는 책입니다. 하지은 지음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리 바빠도 쫓기지 않는 하버드식 일처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리더들, 그리고 하버드 우등생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면 앞서 시작하고 시간 여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일의 성과를 제대로 내는 데 집중합니다. 나만의 마감일을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일의 흐름과 시간을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재와 영향력 있는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과 MBA 과정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우등생들의 달력은 열흘 빠르다고 하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은 하버드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만만치 않은 배움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렁설렁 노는 것 같아도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우등생들의 공부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국립 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그 중에서도 우등생들의 공부 비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시절 최 교수는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이들을 특히 눈여겨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공부 비법을 발견했는데 비결은 다름 아닌 예정보다 열을 먼저 해치우기였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우등생들은 읽어야 하는 책, 제출해야 하는 에세이, 발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열을 앞서 미리 해놓더라는 것입니다. 최재청 교수의 말처럼 실제로 열을 먼저 해치우기는 누구나 모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처리 비법입니다. 학생이라면 과제 제출 전 여러 차례 검토하고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시험 전엔 한 번이라도 더 정리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라면 생활용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거나 세금 납부 마감일 전에 비용을 처리하여 미납이나 연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게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이라면 틈새 시간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진행된 일은 차츰 마무리되고 마감 일정에 가까워질 때면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급한 마음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꼭 봐야 할 곳을 놓치게 합니다. 물론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당장 급한 다른 업무도 생기기 때문에 그 순위는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도가 높다면 마감 기한이 언제든 되도록 곧바로 시작하여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종착지 앞에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완성도를 높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열을 먼저 해치우기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만족은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업무 성과로도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은 생각과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곧 개인의 가치와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일과 삶이 서로 원동력이 되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정보다 앞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감일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치 있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들은 최소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잘 조정해야 합니다. 내 일상에 쉼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유로운 일 처리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내 삶에 열을 먼저 해치우기 방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마무리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선물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생체 리듬을 찾아 미라클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에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며 생산적인 하루를 준비하는 이러한 습관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릅니다. 환경 조건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 수면 시간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아침 시간에 쓸 수 있는 시간의 양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루틴은 각자의 생체 리듬과 환경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첫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라고 하는데요. 원칙 있는 삶의 저자 스티브 파브리나는 기상 후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남은 하루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며 틈틈이 신문을 읽는 것으로 임기 중 아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기상 후 매일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7분 분량의 루틴 운동을 3회 반복한 후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기상 후 1시간 동안 트레드밀 위에서 뛰며 교육용 영상을 보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아침 신문 읽기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페이스북을 보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30분 동안 이메일을 읽고 답을 하며 커피를 마십니다. 이들은 모두 기상 시간도 기상 후 활동도 다르지만 매일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이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가는 과정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을 만드는 주춧돌이 되기도 합니다. 루틴이 되어 이미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일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한번 형성된 패턴은 유지하려는 힘이 강합니다. 루틴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반복하여 습관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하나씩 해내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하는 습관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습관으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은 새벽 기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축적되어 어느새 기적처럼 이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작은 습관들을 찾아 하나씩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하고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는 기적을 만들어줄 자신만의 루틴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헤매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일의 중요도보다 미리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일을 포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문서, 폴더, 명함 정리 같은 일은 급하지도 않으나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할 일이지만 오늘 당장 할 필요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모두 오늘 할 일 목록에 넣어두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처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인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원하는 만큼 일을 해냈다면 만족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긴 했는데 제대로 마무리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처리 속도도 지지부진하다면 여기서도 단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도 하루 가능한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내서 다 하고 싶어도 어차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시간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고 싶다면 장바구니의 크기를 생각하며 오늘 할 일을 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해야 하는 일을 의식하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 장바구니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루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소망하는 바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함께 상상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생각 디자인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명확한 목표 인지하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디자인한다면 하루를 다 보낸 후 잠들기 전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는지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야 할 일 정리하기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업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중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대신 일과를 살펴보고 무탈하게 흘러가는 하루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노트에 나열한 후 순서를 정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싣고 그리기인데요. 머릿속에 정리된 할 일들이 여유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더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과정만을 생각하기보다 그 일을 처리할 때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집중이 너무 잘 되어 스스로 놀라는 장면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정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각 직후 바로 움직이는 것으로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고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과연 그대로 될까와 같은 의심은 지금까지 해온 상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직후 움직일 때 비로소 생각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지금과 나중 사이 선택의 순간에는 지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도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에이, 오늘 꼭 할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해도 돼. 와 같은 생각으로 많은 것을 미룹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요. 이렇게 바로 정해놓은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룬다는 건 지금 당장의 여유를 위해 시간을 빌려 쓰는 셈입니다. 지금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미루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일정 수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은 금기 사항입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할 시간은 다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를 허용함으로써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결정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약했던 나중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실행해 버리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셔서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